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지금부터 깊숙하면서 흥미로운 뉴스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부터 가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8명 가운데 1명 임금 피크 덫에 걸린 국책은행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 피크 뭔가 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직원들 임금 피크 대상자가 빠르게 늘고 있답니다. 그래서 3년 후엔 전체 직원의 12.8%가 임금 피크 대상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임금 피크제 시행 이후 명예퇴직이 막히면서 신규 채용에 약간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뭔가 이렇게 순환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직이 경직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핵심 업무까지 지장이다. 임금 피크제 대상 직원들을요, 사실은 그동안 했던 일이 아닌 조금 더 수월한 일, 근데 익숙하지 않은 일, 이런 일을 맡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청와대 어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이례적으로 강력한 작심 발언을 내놨습니다. 아베 총리 양심 갖고 할 말인가? 그게 할 말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본의 총리를 콕 집어서 양심이란 얘기를 한 겁니다. 아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일본 언론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 안 했다. 그런데 한국이 그냥 지소미아 종료유예했다. 다 얻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본 관료는 퍼펙트 게임이다. 일본 입장에서는 완전한 승리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청와대 즉각 반발합니다. 정의용 안보실장, 일본 행동에 깊은 유감, 이러면 협상 진전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동아일보 보시죠. 신남방외교 문재인 대통령 아세안 경제 세일즈 부산 한 아세안 정상회의 오늘 개막합니다. 3박 4일 일정입니다. 목요일까지 진행이 되죠. 오늘 개막식 만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회의가 진행됩니다. 한 아세안 정상회의 부산에서 오늘 개막합니다. 자, 다음은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먼저 사진 좀 봐주실까요? 기사와 관련이 돼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요, 무슨 어떤 굉장히 유명한 신제품을 사기 위해서 기다리는 모습 같죠? 그게 아닙니다. 홍콩입니다. 투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 줄이 1km까지 간 곳도 있다. 그래요. 기사 보겠습니다. 홍콩 투표소마다 100m 줄은 기본이다. 친중 정부 심판 투표 열기가 달아올랐다. 어제 투표가 있었고요. 지금 개표가 진행 중인데요. 지금 들리는 속보가 들어오고 있긴 한데 아직 정확하진 않지만 이른바 친민주 진영이 사실상 과반을 확보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의원 선거는 400석 이상 뽑는 자리거든요. 근데 과반 이상 확보했다. 그럼 앞으로 홍콩 시위 어떻게 전개가 되는 걸까요?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 4분 나오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윤기찬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 그리고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영어입니다. You try me. You try me. 이게 우리말로 해석을 번역을 하면요. 어디 할 테면 한번 해봐.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 고위 당국자가 일본을 향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You try me. 총리와 당대표 어제 만났습니다. 청와대 앞 노숙 단식 현장에서요. 그리고 개와 바퀴벌레. 이거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개와 바퀴벌레가. 홍콩에서 지금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고 적대적 상황인데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짬짬이 쉼사. 많이 듣던 얘기인데 예상과 관련해서 이런 표현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키워드로 오늘 내용 정리했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참 그동안 논란 많았는데 우리 정부가 종료 유예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러나 그 뒤끝 갈등으로 가는 걸까요? 또 다른 갈등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 매일경제인데요. 지소미아 양보 없었다는 아베. 청와대 양심 갖고 할 말인가 발끈 이런 내용입니다. 아까 일면 기사에 소개했던 내용과 연장선상인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 보겠습니다. 한일 또다시 지소미아 충돌입니다. 일단 종료 유예 결정을 했는데 그 과정을 놓고 누가 더 많이 얻은 건가? 누가 뭐 승리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겠습니다. 청와대 주한미군 거론된 적 없다. 일본 언론에서 주한미군 카드가 뭐 이걸 갖고 미국이 압박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청와대도 부인됐습니다. 일본 내용 왜곡 그리고 사전 유출했다. 맹비난을 했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 한국이 일본에 판정승을 한 거다. 지금 일본은 또 퍼펙트 게임이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완전히 맞서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언론의 보도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미국 압박에 한국이 굽혔다. 그러면서 자국의 완승이라며 아전인수 해석을 내놓는 일본 정치인들의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양국 후속 협상 뭐 하기로 했는데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뭔가 타협이 되긴 됐는데 지금 뒤끝이 아주 진하고 거칠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다음 기사입니다. 정의용 실장, 일본에 You try me라는 말을 하고 싶다. 아까 키워드에 소개했죠? You try me. 계속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모른다. 자세히 썼는데 어디 해볼 테면 해봐. 이런 뜻이 됩니다. 일본 합의 왜곡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강력한 경고성 발언을 했는데요. 한일 정상회담 얘기 지금 뭐 다음 달, 내달 말에 잡혔다는 얘기 나오죠? 그러나 이런 분위기라면 논의가 쉽지 않을 듯하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확인해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하였습니다.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하였습니다. 今後も個別審査を通じて許可を行うとの方針には何ら変更はありません。局長級対話を行い、両国の輸出管理について相互に確認することとした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 네. 지난 금요일 22일입니다. 사실은 그날 자정을 기해서 23일 자정을 기해서 지소미아가 종료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급변한 상황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종료 유예 결정이 있었습니다. 우리와 일본이 뭔가 타협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게 갈등처럼 비춰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영철 편집이야. 일단 우리 측은 뭔가 발표를 했고 일본 측에서 일본 언론 통해서 나옵니다. 아베 총리 그리고 일본 뭐 고위 관료들이 얘기하는 게 뭐 퍼펙트 게임이다. 일본은 양보한 거 하나도 없는데 한국이 그냥 굴복한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굳이 일본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뭐 한 사람이 썩낸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그런 행동이죠. 영삼 정부 때 김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일본의 버리장머리를 고쳐줘야 된다고. 하지만 그 이후로도 일본은 버리장머리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못 고친 측면이 있겠죠. 우리가 왜 일본의 버리장머리를 못 고쳐주겠습니까? 그것은 결국에는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구조가 일본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번에도 지소미아 연장이 된 것은 결국 미국이 간섭을 했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등을 돌리는 것을 원하지 않고 둘이 붙어서 여기에서 동북아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잘 막아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미국의 가르침이죠. 그것이 이른바 말하는 한미일 삼각안보체제라는 이름을 붙여놨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끊임없이 우리와 일본을 붙여놓으려고 하죠. 이명박 정부 때 지소미아
체결 직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노합니다. 예. 갑자기 체결을 안 합니다. 예. 그것은 결국에는 하기 싫다는 거죠.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는 했습니다. 예. 미국이 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요를 했기 때문에. 아.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척을 져서 예. 북방 3국을 막는 것을 원하지 우리와 일본이 헤어져서 각을 세워서 자꾸만 미국에게 그러한 안보 부담을 넘겨주는 것을 원치 예.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일본은 잘 압니다. 미국이 중간에 끼어서 끊임없이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예. 그런 식으로 호의적으로 움직이게 할 것이라는 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끊임없이 역사 왜곡을 하고 군국주의로 가려고 그러고 지금 이렇게 형편없는 행동을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본을 대할 때 예. 계속 양심 없는 행동이라고 정의 외교로 감정 외교로 비판해서는 예. 안 됩니다. 그것의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구도를 알고 예. 어쩌면 그렇다면 미국을 움직여서 일본의 버리장머리를 고쳐주든지 예. 아니면 일본의 양심 세력을 움직여서 일본이 변화하도록 하든지 우리가 스스로 이 구도를 탈피해서 우리 행위자가 예. 다른 마음을 품고 정의로운 생각을 한다고 해서 일본이 예. 변하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가 일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국제정치적 시각을 쌓아야 예. 하고 그리고 미국을 움직여야 하고 일본 내의 선한 세력들을 움직여야 예. 되고 그리고 우리 경제 체제를 장기적으로는 일본과 손거래하지 않고도 예. 튼튼히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서둘러서 문제가 해결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을 우리가 지렛대로 이용해야 된다. 이 얘기인데요. 지금까지 지소미아 관련해서 미국이 보여준 태도는 왠지요. 우리보다는 일본을 두둔하는 듯 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22일 당일, 그러니까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한 당일의 모습이에요. 지소미아 그날 미국 B-52 일본 공군 호위받고 동해 비행을 했습니다. 이게 묘합니다, 상황이요. 괌에서 발진한 B-52 전략 폭격기, 이거 엄청난 폭격기입니다. 이거 한번 뜨면 한반도, 그리고 중국까지 긴장합니다. 일본의 F-15 전투기 편대가 호위하면서 비행을 했습니다. 한국 제외한 일본, 미국, 양국만의 유대를 과시한 거 아니냐 이거죠. 여기 지도 좀 잠깐 보실까요? 여기 있습니다. 그날 22일입니다. 괌에서 발진을 했죠. 그리고 이런 경로를 통해서 오는데요. 여기서 일본 공군기와 같이 비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뭐 영공이나 우리나라 방공식별구로 오지 않았습니다만은 한 번도 근처에 왔다 이렇게 간 거잖아요. 이거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소미아 관련해서 이것이 바로 미국의 어떤 무언의 압박 아닌가. 밀봉하고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또 해석이 돼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참 뭔가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 대목을 남기는 또 어제 이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지금부터 빈칸 채우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에 대한 평가를 담은 기사를 소개해 드릴 텐데 그 안에 빈칸이 있습니다. 자, 기사 보겠습니다. 제가 기사 내용을 소개하는 동안 중간중간에 힌트가 있어요. 그럼 패널 네 분께서는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여기에 들어갈 내용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써서 앞에 걸어주세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요. 답이 보입니다. 신의 한 수로 빼든 지소미아. 그러니까 처음에 지소미아가 될 때 일본이 굉장히 뭔가 민감한 반응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신의 한 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무슨이 되면서 씁쓸한 결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을 묘사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모음을 하고 내용 보겠습니다. 지소미아 사태 3개월 평가입니다. 일본 경제보복의 맞불 카드로 활용을 했습니다. 일단. 그리고 미국이 중재에 나서도록 하는 카드일 것이다. 그래서 신의 한 수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움직임을 이끌었지만 애매한 유해 결론에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게 미국이 중재가 나서면 미국이 일본을 뭔가 좀 압박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까 방금 보셨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오히려 일본을 두둔하고 우리한테 압박을 하는 모습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씁쓸한 결말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네 분께서 지금 고민하시는데요. 써주세요. 써서 앞에 걸어주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힌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의 한 수인 줄 알고 빼든 지소미아가 결국에는 어떠어떠한 씁쓸한 결말이 되고 말았다. 이 평가가 들어있는데요. 미국 중재의 움직임 등 이끌었지만 애매한 유해 결론에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다.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쓰신 우리 김상길 평론가부터 좀 보겠습니다. 아전인수. 그러니까 신의 한 수로 빼들은 지소미아가 아전인수격의 어떤 공방으로 지금 결론이 났다. 이런 뜻인가요? 예. 그러니까 뭐 자기네 그 좋은 쪽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일본이 좀 약간 큰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일본에게 우리가 유리해지고 불리해지고 하는 게 어디서 일어나냐면 첫 번째는 일본이 역사 문제를 경제 분야로 확전시키면서 그렇죠. 일본이 불리해져요. 근데 우리가 이제 딜레마를 가진 거는 우리가 또 안보 문제로 이걸 확장하면서 우리가 좀 딜레마를 그러니까 갖게 역사가 경제 문제로 갔다가 그 경제 문제가 안보 문제로 또 가게 된 거군요. 그럼 역사, 경제, 안보 사실은 다 각각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양보를 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뭐 양보했다는 표현이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장기적으로도 봐야 되고 국제 여론이 너무 중요하니까 국제 여론이라는 부분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좀 양보를 했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거는 안보로 이렇게 가는 거를 원치 않는다는 거를 국제사회에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일본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동안?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와 무엇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근데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일본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는 걸 국제사회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합의해놓고 그렇게 딴소리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대할 것은 일본과 저런 싸움을 할 것은 아니고 일본의 저런 옹졸한 모습은 그냥 그대로 표현되게 놔두고 우리는 국제사회와 미국에 이것을 굉장히 긴밀하게 설명을 하고 상황을 공유하면서 차분한 그리고 그 어떤 신뢰를 쌓아가는 그런 일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이 저는 옳다 이렇게 봅니다. 일본은 저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요. 제가 볼 때는 자기네 신뢰만 깨는 쪽으로 자꾸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과 함께 WTO, 우리가 일본을 WTO에 제소했잖아요. 그 절차를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굳이 그 중지 절차까지 이번에 했어야 되는가 이런 지적도 좀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지라는 게 뭐 완전히 중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그죠? 멈춘 거예요. 멈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선의를 보여줄 때는 이렇게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일본이 그거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도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그 설명, 외교 각계각층으로 외교라는 거는 한 계층, 한 위치에서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은 잘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알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게 중요하지 일이 일비 해서도 안 되고 하나하나의 작은 거에 뭐 이렇게 그 예민하게 대응을 해서도 저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게 뭔지를 보면서 크게 가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선의를 보인 건데 일본으로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나와서 어제 청와대가 아주 이례적으로 강력한 비판을 했어요. 자, 이번에는 유기찬 변호사. 망신의 한 수. 그러면은 신의 한 수로 빼들은 지소미아가 망신의 한 수, 씁쓸한 결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했던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했죠. 위교적 어떤 자신감 하에 꺼내들었으면 그 위교적 자신감을 관철시켰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원래대로 돌아갔죠. 그래서 사실 뭐 한국과 일본의 관계자들이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이제 강제동원 판결금 채권의 해결 문제로 돌아간 거예요. 그것이 언급되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서 그 판결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일본은 이제 한국이 수출 관리를 봤더니 잘 하고 있더라 이렇게 한 발 뺄 거고 한국은 지소미아를 다시 이제 뭐 지속적으로 갈 거고 이렇게 될 건데 결국 되돌아온 건데 한 가지 이제 한국한테 해가 되는 것은 한미동맹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전략 쪽으로 기울지 않고 중국의 1대1로 쪽으로 기울 수도 있다. 지금 신남방 정책도 사실은 애매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런 그 어떤 신호를 잘못된 신호를 미국 조야에 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원래대로 원점으로 돌아왔지만 그 과정에서 미국과의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걸 지적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잃은 게 있고 얻은 것은 크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망신의 한 수 일단 이렇게 추정을 해 주셨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건은 보면 일본의 아전 인수, 뭐 김산일 평론가와 비슷한 답을 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의 비판의 초점은 이게 국내 뭐 외교상 어떤 허점을 보인 게 아니라 일본에 맞춰져야 되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시에 같이 동시에 발표하기로 해놓고 그 우리나라의 발표를 본 이후에 어떤 뭐 공식적인 발표를 6, 7분 후에 내놓는다든지. 그것도 좀 늦춘 것 같아요. 일부러 늦춘 것 같아요.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외교적 결례로 보이고 또 그 전에 일본 언론에는 상당 부분을 또 흘리기도 했고 이런 거를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보이고 일본은 명심해야 될 게 이게 조건부 유예 조치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겁니다. 지금 한국으로서는 어떤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미국의 요구를 그냥 무시하고 관철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국면에서 일본이 이런 행태를 계속 보인다면 언론 보도를 보더라도 미국도 일본을 압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You try me라는 말을 엄중 경고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 이런 행태에 되풀이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사실 미국이 좀 일본도 좀 압박을 해갖고 뭔가 진지하게 그리고 성의 있게 좀 나서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최영철 편집위원은 이러려고 그러면은 신의 한 수로 빼든 지소미아 이러려고 씁쓸한 결말 이렇게 됐습니까? 이러려고 이렇게 3개월을 저렇게 갈등을 일으키면서 우리나라가 혼란에 빠졌는가. 지난 3개월이 저는 좀 안깝습니다. 아깝고 참 이 하루가 소중한 편에 제가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문재인 정부가 의제 설정을 할 때 대외적인 의제 설정 그리고 국내적인 의제 설정 이런 걸 할 때 조금 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소득주도 성장 이런 부분 때문에 경제정책에 대해서 국내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그리고 대일 관계 때문에 한미 동맹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이러한 비판까지 받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의제 설정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일본과 싸울 때는 우리가 지금 일본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망이 얼마만큼 있을 것인가. 일본이 진주만 공격을 할 때처럼 그렇게 해서 될 것인가. 이러한 식으로 저희는 항상 판단을 할 때 신중하게 항상 유보적인 태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감정적으로 일단 지르고 보자 식으로 한 것이 아니었는지 결국 지소미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갱신이냐 연장이냐 폐기냐 결정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의 실력을 너무나 과신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3개월 동안 실컷 싸우고 결론은 3개월 전으로 되돌아간 발장 도루묵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대외 정책을 적어도 판단을 할 때는 우리 스스로 생각으로는 안 된다. 일본도 생각해야 되고 미국도 생각해야 되고 북한, 중국, 러시아까지 넓게 보는 그러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 저는 지난 3개월이 매우 안타까운 시간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유예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데 미국은요. 리뉴, 영어 단어 리뉴, 갱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하고는 또 달라요, 뜻이. 그래서 이래저래 조금 우리로서는 그렇게 개운하지 않는 상황으로 좀 갔습니다. 자, 그럼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의 한 수로 빼든 지소미아. 무슨 씁쓸한 결론. 정답 보여주세요. 외교적 상처다, 지금 우리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네 분 답을 아까 소개해 드렸는데 두 분께서는 일본을 겨냥한 그런 아전 인수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두 분은 사실 우리가 어떤 전략적으로 조금 뭔가를 놓친 거 아니야 이런 답을 쓰셨어요. 근데 이 답은 전체로 보면 약간 중립적인 거네. 전체 상황이 우리로서는 좀 외교적인 상처가 난 상황 아니야. 이렇게 좀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신의 한 수인 줄 알았는데 외교적 상처가 된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담겨 있습니다. 자, 미국을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왠지 우리로서는 좀 불쾌하기도 합니다. 자꾸 일본을 두둔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일본이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뭐 퍼펙트 게임. 이런 말을 어떻게 상대방한테 씁니까? 전쟁도 아닌데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이 오늘로서 6일째 접어듭니다. 그리고 어제 몇 가지 모습들이 포착이 됐는데요. 그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단식 6일 몸져 누운 황교안. 지금 청와대 앞에서 천막을 치고
사실상 노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식과 함께. 천막 찾은 이낙연 국무총리 충정 잘한다. 이제 그만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뜻을 전달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 아랫부분에 좀 제목이 한 2줄 정도 나와 있습니다. 황 대표 내 뜻 대통령께 전해달라. 그리고 부인 페북에는 고통마저도 소중하다. 그러면서 끝까지 이런 투쟁을 이어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국무총리가 당대표를 찾아가는 모습이죠.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보시죠. 대표님께서는 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당신의 마음을 대통령께도 잘 전해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이낙연 국무총리가 찾아가는 과정에 약간 고성도 나오고 좀 거친 소리도 막 황교안 대표 지지자들로부터 한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뭐 짧게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당면이 좀 주목받은 거는 사실 최근에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를 해보면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1위,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2위. 1위와 2위의 만남. 뭐 이런 의미도 또 부여한 기사도 오늘 있었습니다. 글쎄, 그게 뭐 이 상황이 얼마나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류의 시각도 좀 있었는데요. 최영철 편집이요. 찾아간 이유가 뭘까요? 이낙연 국무총리. 사실 이럴 때는 국무총리라기보다는 청와대 인사가, 그러니까 정무석이 한 번 더 간다든가 대통령 통상 이런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뭐 좀 당부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총리가 가기엔 사실상 좀 적절하지가 않죠. 예. 오히려 이해찬 당 대표가 갔으면은 그렇죠. 좀 통상 야당 대표들이 방문을 하죠. 그렇죠. 여당 대표들이 그렇죠. 야당 그렇게 대표 단식 가는 게 맞았는데 예. 이해찬 총리가 가셨다는 것은 결국 개각이 임박했다. 나도 이제 민주당으로 돌아가서 예. 당신과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예. 이런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보낸 것 같고 예. 그리고 또한 다른 한편으로 이런 것도 있죠. 내가 아주 인간적인 이미지다. 내가 총리로서 원래 여기에 오면 안 되지만 예. 당신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내가 위로를 해줘야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 동병상련의 마음. 당신의 마음, 정말 고통스러운 마음. 나도 야당 생활 해봤지만 그런 야당의 고통을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상생의 정치를 앞으로 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여러 가지 다중포석으로 던진 것이 아닌지.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봅니다. 이낙연 총리가 굉장히 꼼꼼한 분입니다. 예. 저분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예. 글자 하나 저분이 신문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예. 글자 하나 틀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깼다고. 그렇죠. 그런 꼼꼼한 거는 굉장히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항상 행동 하나, 글자 하나, 말 한마디 하는데도 생각하고 한다. 3, 4 일어난 분 중에 대표적인 그러니까 말과 행동 하나도 그동안 보면 굉장히 사전에 생각을 해서 하는데 그렇습니다. 저 모습이 그렇게 단순히 건 아니다라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저곳에 간 것은 예. 결국은 총리로서의 행보보다는 결국 예. 곧 있을 개각 그리고 내년 총선 그리고 향후에 있을 자신의 정치적 몸집 불리기 예. 이러한 부분을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내가 저 장소에 갔을 때는 내가 조금 이익이 많지 않을까. 물론 누군가는 비난하겠지만 예. 결국에는 손실보다는 이익이 많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갔던 그러한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최영철 편집위원이 굉장히 정치적 해석을 해줬는데 순수하게 보면요. 저 단식, 이 추위에 단식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과거에 나도 정치인이었으니까 내가 그 마음 안다. 그러면서 같이 가서 어떤 이런 감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좀 순화시켜서 한번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장윤미 변호사. 네.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지금 오늘로 6일째 접어듭니다.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지금, 몸져 누웠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하는데 이게 사실 건강도 좀 염려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요. 자, 이렇게 되면 여당으로서도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제1야당의 어떤 예. 단식 투쟁이라는 예. 점에서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그 맥락을 그 민주당에서 또 해석할 때 예. 정말 압박으로 다가오는 어떤 정치적 행동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물음표를 갖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윤여준 전 장관께서 예. 언론 인터뷰에서 득위처 부재왕
이미 뜻을 얻은 곳에 가지 말라라고 훈수를 두셨던데 예. 그 말 새겨 들으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단식 투쟁이라는 건 정말로 최후의 보루 아니겠습니까? 예. 이미 여러 정치인들이 했던 어떤 행위, 예. 약간 구태적으로 보이는 걸 통해서 예.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실익이 과연 무엇일 것인가? 예. 이게 과연 민주당한테 압박이 될 것인가? 물론 이 장기화되면서 여당의 그 압박 수위는 좀 더 높아지는 부분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선거법 이제 부의 이틀 내일 모레 올려집니다. 예. 지금 당대표가 이렇게 단식 투쟁에 그냥 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가 더 진전이 되겠습니까? 지금 한국당을 뺀 나머지 예. 당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고 시뮬레이션을 예. 하고 있고 하는데 한국당 손 놓고 있는 상황이 과연 한국당에도 이게 예. 장점, 이게 득으로 작용할 것인가 상당히 좀 의문이 듭니다. 사실 황교안 대표가 단식 투쟁을 시작할 때 3가지 목적을 내걸었습니다. 첫 번째가 지소미아 종료 폐기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좀 됐죠? 해결이 됐습니다. 그럼 2개가 남는데요. 선거법 개정 그만두어라. 그리고 공수처 설치 이것도 포기하랍니다. 그런데요. 먼저 선거법은요. 이틀 뒤는 오늘 27일 본회의에 선거법안이 부의가 됩니다. 그리고 내달 3일에는 검찰개혁법안, 그 안에는 공수처법이 들어가 있거든요. 부의가 됩니다. 이런 일정이 있어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선거법 부의 D-2입니다. 27일 날 부의 예정입니다. 한국당은 결사 반대하고 있고요. 4당, 여야 4당은 한국당을 뺀 4당은 합의 도출을 시도하고 있는데 안개 속이다라는 거죠. 지금 지역구를 얼마나 줄일까 이런 부분에 또 약간씩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자, 한국당 필리버스터 등 대책 고심하고 있다. 그러니까 27일 날 이게 부의되잖아요. 근데 부의가 못 되도록 한국당 의원이 본회의장에 나서서 계속 연설을 하는 겁니다. 계속. 국회의장이 부의 못 시키도록. 틈을 안 주는 겁니다. 이 필리버스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나경원 원내대표 협상의 끈은 놓지 않겠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평화당은 의석 감소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28석이 줄게 되거든요. 지금 법안대로라면. 정의당은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 사이에서 난감하다. 뭔가 선거법을 통과시키긴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의견이 갈리고 있고 한국당은 이렇게 반대하고 있고 아무튼 난감하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선거법이 개정이 되면요. 지역구가 28석 준다는 게 큰 골자이 하지만 또 다른 골자는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거든요. 굉장히 복잡합니다만 단순히 얘기하면요. 굉장히 작은 군소정당이 의석을 가져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이런 기사가 오늘 또 나와 있군요. 다음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군소정당에 유리하다. 창당붐. 등록정당이 34개랍니다. 지금요. 2015년, 그러니까 2016년 총선을 앞둔 당시보다 당시에는 19개였는데 2배 가까이 늘은 겁니다. 2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당 이름이 좀 눈에 띄는 것들이 있어서 소개 좀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올 하반기에는 자유의 새벽당 7월에 등록이 됐고요. 그리고 허경영 씨, 이분은 대선 때마다 이름이 좀 거론되죠. 허경영 씨가 대표로 있는 국가혁명배당금당. 그러면 줄여서 국가배당금당 정도로 되겠네요. 이게 9월에 등록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이름이 나와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식으로 굉장히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 지금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일단 이 창당붐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당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작은 정당들이 이제 비례대표 의석을 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예. 폐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정당이 표방하는 그 목적 자체가 예. 뭐 공익을 위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저렇게 이제 많은 정당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예. 사실은 이제 이익단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각 직역별로 들어오고 예. 심지어는 뭐 종교별로 들어오고 예. 각 그 뭐 노동단체에 들어오고 이렇게 예. 사실상 공익 전체로 표현되는 우리 소시민 보통 사람들을 이익을 대변하는 예. 이런 정당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폐해가 돼서 예. 저희 당에서 반대하는 측면이 하나 크고요.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꼭 과연 이것이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바로 통과시켜서 예. 다음 선거부터 적용할 것이 아니고 아, 예를 들면 뭐 다음 선거에 공약으로 내걸거나 예. 이렇게 해서 좀 국민의 의사를 모아가는 것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더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당장 내년 선거나 그 이후 선거부터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시네요. 하나 덧붙이면은 이제 단식하는 배경 중에 하나가 예. 실제 선거법 지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이게 안건조정위에 예. 한국당이 회부를 했는데 예. 이 안건조정에 회부하게 되면 사실 90일을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지키지 않고 지나가서 저희가 법적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예. 저희가 취한 법적 조치가 인용이 되게 되면 예. 사실 또 혼란이 생기는 예. 거고 그다음에 사개특위 관련돼서 예. 통과시켰던 그 2개 법안, 3개 법안이죠. 공직선거법이 공수처 법안이 2개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제 불법 사보임 문제가 또 껴있단 예. 말이에요. 그래서 신속 대상 안건 지정 과정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해서 예. 이 부분이 과연 지금 이렇게 재빨리 추진하는 예. 것이 맞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알겠습니다. 의심이 있는 거예요. 요 내용 기사를 좀 좁혀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기사에, 새로운 정당들의 이름이 좀 소개가 돼 있는데요. 뭐, 눈길을 좀 잡습니다. 이름들이요, 이름 자체가. 여기 보면, 소상공인당, 기본소득당, 부정부패 척결당, 핵나라당, 이런 이름도 있답니다, 지금. 그래서 아무튼 뭐 여러 당 모습인데. 김선일 평론가. 네. 사실 이 정당의 숫자, 그러니까 양당 체제가 좋은 것이냐 아니면 다당 체제가 좋은 것이냐, 이건 사실 정치적 논쟁이에요, 항상. 그렇죠. 예. 이번에 사실 선거법이 통과되면 다당제에 가까운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나 이제 뭐 그게 뭐 예. 그 일정 %를 넘어야지 의미가 그렇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정당 수가 많다고 해서 그게 모두 다 무슨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안 되고요. 그거는 오히려 다양한 의견이 많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사회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발전해 나가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회적 합의를 해나가는 그 경험도 별로 없고 예. 그 능력이 지금 약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렇게 다당제를 예. 뭐 예비하는 예. 군소정당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과연 나쁜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법 개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방향은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지난 선거를 거치면서 선관위도 제안을 예. 했고 국민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예.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문제점들이 없지는 않아요. 그럼 이 문제점을 가지고 치열하게 논의를 해서 국민들에게 모으는 문제점이고 예. 이런 거는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그 아이디어를 주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예. 제1야당이 예. 그런 거를 안 하고 그냥 본인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그냥 다 사보타지를 지금 하고 있다는 예. 거는 정말 전 큰 문제라고 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의 단식도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했잖아요. 예. 지소미아, 공수처법, 선거법. 예. 지소미아는 국민을 위한 그 어떤 결단을 예. 하신 거라고 봐줄 수 있어요. 국민 예. 공감대가 생길 수 있는데 예.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국민들이 그 본인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할까요? 예. 저는 전혀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지 알겠습니다. 않습니다. 권력을 위한 예. 자신들의 권력을 뺏기지 않기 위한 예. 유지하기 위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저게 우리를 예.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국민들이 과연 생각해 줄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패널께서 발언 기회 요청하셨는데 윤기찬 변호사께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반론하십시오. 선거법이 시작된 게 사실 손학규 대표님하고 이정미 대표님이 예. 단식해서 시작을 한 예. 거죠. 그때 대통령께서는 대충 비서실장을 통해서 나도 지지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전하셨단 말이에요. 뭐 안 맞는 말씀이신 예.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소수 정당이 늘어나게 되면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 이익 집단이라고 예,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각 정당이 여론을 의식하잖아요. 그런데 이익 집단은 여론 의식 안 합니다. 예. 해당 소속 직역만 의식하기 예.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알겠습니다. 논의가 있어야 돼요. 최영철 편집위원도 하실 말씀 있으세요? 30초 드릴게요. 저는 그 선거법을 예. 개정하는 데 있어서 여야 간에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당이 무조건 보이콧을 하고 예.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 협상을 하되 예. 하지만 민주당의 지금 태도가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계속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처음에 몇 석까지 줄였습니까? 225석까지 지금 예. 줄인다고 그랬죠.
다시 지금 240에서 250, 조금씩 늘어날 수도 있다고. 다시 늘어난다고. 왜냐하면 지역구 줄어드는 것에 밤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도 교통정리 못하면서 어떻게 야당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지 않아요. 자, 김상현 평론가께 마지막 반론기회 드릴게요. 아니 정치는 타협의 산물이죠. 어떻게 한쪽에서 무조건 이기겠다고 합니까? 그게 제가 아까 얘기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거를 학습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윤기찬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손학규 대표와 이정미 대표의 단식으로부터 시작됐다. 이거는 저는 국민들이 그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이건 그렇게 시작한 게 아니고 지난 선거를 거쳐오면서 어떤 자기의 표가 사라지는 사표가 되는 그런 부분을 좀 막고 그거를 이제 좀 그 사표 없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 주자라는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양당제 정치가 더 안정적인 것이냐? 다당제 정치가 다양한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이냐 논쟁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양당제 모습을 취하고 있고요. 독일 같은 나라는 다당제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둘 다 정치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회 분야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가수 구하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걸그룹 활동으로 데뷔했고요. 일본에서도 활동합니다. 사인 불명, 극단적 선택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또 안타까운 연예인의 이런 목숨과 관련된 또 숨진 채 발견됐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 보시죠. 좀 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리 목까지 살겠다더니 구하라 숨진 채 발견. 최근에 설리 씨 역시 숨진 채 발견됐잖아요. 전 남친과 폭행 시비 2심이 진행 중입니다. 하루 전날 잘 자 이런 셀카를 올렸는데 숨진 채 발견됐다는 거예요. 5월에도 극단적 선택 시도했다 구조됐는데 이번에도 역시 극단적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드는 장면입니다. 또 연예인의 이런 극단적 선택 기사가 또 실리고 말았습니다. 장미희 변호사. 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아마 그 고인이 지금 극단적 선택을 한 거에 이제 무게가 찍혀지고 있는데 그 심정을 저희가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다만 최근에 이 구하라 씨가 사실상 여성 연예인 아니면 여성 대표 누구든지 당할 수 있는 어떤 범죄의 피해자로 많이 여론에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카메라 등 촬영죄 또 그걸 빌미로 한 협박, 강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가해자 같은 경우에 유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불법 촬영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무죄가 선고가 됐지만 그렇지만 이제 집행유예가 선고됐을 때도 한 번 또 논란이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너무 좀 가볍게 처벌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성폭력 처벌법상 양형 기준이 상당히 좀 불투명한 부분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 연예인이 감당하지 못했던 이런 사태까지 좀 초래된 게 아닌가. 그리고 정말 어떤 여성의 치부라고 할 수 있는 걸 빌미로 협박하고 강요하고 금품을 갈취하려는 어떤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엄단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구하라 씨의 죽음을 보면서 한 번 더 이런 점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세상이 의사소통이 굉장히 빨라졌고요. 정보 전달도 빨라졌잖아요. 그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피해를 분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비난 이런 걸 견디지 못한 심적 압박 이런 게 사람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이유는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일단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오늘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홍콩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홍콩과 관련된 두 가지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홍콩에서 어제 있었던 선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개 대 바퀴벌레. 이게 뭘까요? 여기 보면 홍콩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그리고요, 바퀴벌레는요, 그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서 이렇게 또 표현한답니다. 서로에 대한 엄청난 적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동물이 등장한 거예요, 동물이. 그래서 개, 바퀴벌레 이렇게 싸우고 있었답니다. 분열의 홍콩, 민주화 열망 표심으로 극복할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 구의회 선거 후 홍콩은 어디로? 구의회 선거가 있었는데요.
총 한 400명 이상 뽑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18개 선거구가 있었다 그러는데, 자, 여기 보시면 1시간 기다려 투표, 역대 최고 투표율. 지금 오전에 나온 수치는요, 71%랍니다, 투표율이. 엄청납니다. 홍콩 선거상 가장 높은 투표율. 우리나라에서 72%면 최근에 72% 기록한 적 없습니다.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만큼 엄청난 열기와 관심이 있다는 거죠. 세대 기업 언론도 둘로 나눠져 경멸과 조롱을 퍼붓고 있다. 시민, 정부, 평화 시위 무시한다. 폭력 불가피하다. 친중파 인사 그리고 공권력에 대한 반감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위 악화 원인 람, 여기 행정장관이죠. 람, 불신, 교체할 듯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전에 나온 소식은 투표율이 71%고요. 그리고 친민주 진영이 과반 이상 얻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보겠습니다. 선거로 심판하자. 투표율 홍콩 반환 후 최고다. 지금 요 투표율은요 66.5%인데 어제 저녁 8시 30분 기준입니다. 사실 투표는 밤 10시 반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것보다 올라갔죠. 그래서 71%를 기록했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의원 452명 뽑는 홍콩 민주화 시위 최대 분수령이다. 이 결과에 따라서 지금 이 시위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진영, 친민주진영이 과반을 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홍콩 시위 사태가 또 새롭게 전개될 수 있어요. 보겠습니다. 오후 1시 4년 전 기록 돌파했고요. 투표소 걷고 1km 줄 서기도 했다. 그리고 새로 선출된 구의원 4분의 1, 차기 행정장관 선거인단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행정장관 자리를 결정할 수 있는 선거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因為近排社會啲事都令到咁多人走出嚟投票咁樣。下一代係點樣樣？呢個好緊要嘅，其實。I urge people in Hong Kong, if they urge to stop police brutality, call on free election, it's time for them to vote. The election turnout will express our cause on freedom and democracy, and it's time to stop the humanitarian crisis in Hong Kong. 네, 아직은 최종 개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엄청난 관심, 역대 최고 투표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많은 표가 친민주 진영 후보로 간 거예요. 그렇다면은 민주진영이 지금 과반 이상 얻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홍콩 시위 사태, 지금은 홍콩 당국 그리고 중국 당국과 경찰이 강하게 지금 진압을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전개되는 겁니까, 그럼 앞으로? 그래서 예측이 굉장히 좀 어려워요. 예. 또 남의 일이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예. 그래서 일단은 범민주주의 진영의 선거에 승리를 하면 예. 기본적으로는 방향은 좋게 정해지는 것으로 예.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예. 거죠.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홍콩의 방향에 대해서 간섭을 안 한다면 이거 굉장히 좋은 선거 결과잖아요. 예. 근데 중국이 홍콩의 방향에 대해서 개입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특히 모습을 보는 개입을 안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 지금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그 예. 의견과 중국의 의견이 좀 더 강대강으로 부닥칠 수 있는 여지도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예. 중국이 그동안 대만이라든가 예. 자국 내의 다민족들을 상대하는 걸 보면은 그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민족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그런 어떤 대응들을 한 그 전례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좋은 결과를 맞이하면 거기에서 차분하게 예.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지 너무 빠른 행동으로 이게 넘어갔을 때에는 이 걷잡을 수 없이 갈 수도 있겠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지금 너무 손 놓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우려도 들어요. 유엔이라든가 예. 국제기구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그 같이 여기서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좀 이렇게 참여를 해주고 홍콩도 그런 부분에 손을 좀 많이 뻗어가지고 예. 이렇게 어떤 극단적인 예. 결정들을 양쪽에서 하지 않는 것이 지금은 가장 좋지 않을까 좀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지금 선거 결과 따르면 홍콩의 정치 지형이 뭔가 변화가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홍콩 민주화 시위가 과연 어디로 전개될까? 많은 나라들이 지금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당국은 약간 좀 긴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역시 홍콩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홍콩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있었는데요. 보시죠. 자, 57억부터 시작합니다.
10분간 33차례 응찰 전쟁, 김한기 화백의 우주. 이 그림이 132억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우리 돈. 엄청납니다. 바로 이 그림 보이시죠? 화면에. 이 그림입니다. 이게 두 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가 다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길게 넣을 수도 있고요. 가로로 옆으로 넣을 수도 있는 그림입니다. 이 세로 높이가 2m가 넘어요. 큰 대작입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한국 미술품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뜨거웠던 홍콩 크리스티 경매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은요. 김한기 화백이 뉴욕 시절에 주치 부부한테 이제 어떻게 이제 이 그림을 좀 주게 된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주치 부부가 소장했던 그림인데 40년 넘게 이 그림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경매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경매가요, 사실은 마지막 순간에 2명이 경쟁을 벌였다거든요. 그래서 뭐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그 2명 중에 한 사람이 한국인이었다. 근데 뭐 최종 낙찰은 한국인이 아니고 뭐 외국인한테 갔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요. 아직 100% 확인 안 되지만요. 그리고 크리스티 경매장 측에서는요, 최종 낙찰자 그 신분 공개하지 않는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아무튼 김한기 화백의 그림 132억. 여기 밑에 그림 옆에 있는 내용 좀 볼까요? 표입니다. 김한기 화백의 주요 작품 낙찰가가 있는데 2015년부터 쭉 가는데 점점 가격이 오르고 있죠. 2015년 10월에는요 47억, 그리고 그 다음에 63억, 그리고 지난해에는 85억에 낙찰됐는데 올해 드디어 132억에 낙찰됩니다. 이 낙찰 받으신 분은 수수료 포함되면 한 150억 이상 돈을 제공해야 되거든요. 엄청난 거래 규모. 사실 이런 금액은요, 그동안 외국 어떤 화가의, 유명한 화가의 그림 때 보는 금액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번에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관련 영상 확인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85 million. $88 million. Thank you very much, Francis. And really representing the Wangki and also represent the Korean modern history. So I believe in the long term, this one will be the record for any type of Wangki work. 마지막에 이제 8,800만 홍콩 달러에 최종적으로 낙찰됐을 때 장내에서 아주 우려와 같은 박수 소리가 나왔습니다. 주류 미술 시장에 편입이 됐다라는 신호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홍콩이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도 그래도 경매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뭐 전화를 통해서 경매를 했는데 그 전화를 통해서 경매한 분이 저걸 낙찰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최영철 편집위원. 네. 그림에 좀 조예가 좀 있으십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의미가 뭔지. 아유, 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진국을 견학이 아니라 여행 갈 때마다 가장 놀라는 것이 미술관이 참 많구나. 그리고 미술관이 반드시 여행 코스에 포함이 돼 있고 그런 것을 보고 더 놀라는 것은 이웃나라 일본에 갔을 때 작은 동네에도 미술관이 굉장히 많고 그 작은 동네 미술관에도 유명 작가들의 작품전이 열리고 있다. 이런 것만 봐도 선진국이란 것은 문화적 가치와 수준을 올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차지하고 큰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미술이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뭐 여러 가지 그 국격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례했을 때 충분히 평가받지 못했죠. 하지만 이번에 김한기 화백이 132억 원에 낙찰됐다는 것만 봐도 우리 예술도 이제 굉장히 수준이 올라갔구나. 최근에는 제가 들어보니까 북한 작가들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작가들이 지금 너무나 저평가돼 있다. 하지만 품격은 굉장히 높은 작품들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술, 남북한을 통틀어서 우리 예술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나라 화가들의 그림이 전 세계적으로 뭔가 인정을 받고 있다. 이게 단순히 뭐 액수가 많다 이 측면이나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직 멀었다. 여전히 저평가되고 있다. 실제 이것보다 더 금액이 올라가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병역과 관련된 2개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판결이 각각 완전히 다릅니다. 상반된 판결이에요. 병역을 미루다 기소되자 양심적 병역 거부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20대 징역형입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인정 후 첫 유죄 확정이다. 평소에 신념을 표현하지 않다가 뒤늦게 저는 비폭력주의로 전향했어요. 양심적 거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인정 안 해준 겁니다. 무슨 소리? 징역형 이렇게 됐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났어요. 여기 보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밑에는요 이렇습니다.
총격 게임했다고 종교적 신념 의심 못한다. 병역 거부 무죄입니다. 이번에는요. 이건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1심인데요. 2명의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 이런 걸 주장해 왔는데 총격 게임, 이른바 슈팅 게임을 했는데 아니 무슨 병역 거부인 사람이 슈팅 게임을 하고 그래. 그것도 그 묘사지만 그게 어떤 살상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의심할 수 없다. 그거 가지고 의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또 무죄가 나왔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장유비 변호사 두 분 변호사 계시는데요. 이 판결의 의미 좀 설명해 주세요. 먼저 윤기찬 변호사.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그 군대를 안 가게 되면 그러니까 입영 통지서를 받고 군대에 입소하지 않게 되면 이제 처벌을 받아요. 병역법에 의해서. 그런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당한 이유에 과연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헌법재판소에서 그 포함시킨다는 취지의 이런 이제 나왔죠.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난 이유가 대법원도 이제 포함시켰단 말이죠. 근데 그 해석이 이제 문제죠. 진정한 양심이 뭐냐 갖고 이제 따지는 건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소된 이후에 첫 번째 판결. 기소된 이후에 그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병역 미루다 기소되자 그때 양심적 거부다. 그러니까 진정한 양심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던 거고요. 밑에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검찰청에서는 그 부분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1심 판결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갖고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좀 항소심이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 어떤 그런 신념에 대해서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걸 주장하는 것 같아요. 이 판결 두 개 내용을 보면요. 장유비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그 주변에서도 실제로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 집총 거부를 하는 경우에 예전에는 정말 1년 6월에 형을 기계적으로 좀 내렸습니다. 이제 군대는 안 가도록 편의를 좀 봐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엄벌에 처한다는 건데 이 20대 징역형은 실형 1년을 선고한 거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신념, 양심을 법원이 재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엄밀하고 객관적으로 보겠다는 하나의 신호로 보여집니다.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무죄로 병역법 위반은 무죄로 지금 판시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상황을 또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열려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법원이 이 부분을 어떻게 재단할 것인가? 병역에 임박해가지고 집총 거부를 한다든지 전혀 이제 신념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부분을 굉장히 좀 치밀하고 굉장히 좀 엄단해서 들여다보겠다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상식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나는 양심적 병역 거부다 이게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오랫동안 그런 생각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두 개의 판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경제. 그중에서도 예산에 관한 내용인데요. 예산, 정부에서 국회로 넘기면 국회가 상세하게 들여다보고 깎을 건 깎고 뭐 이런 얘기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랍니다. 초슈퍼 예산, 내년도 예산이 513조가 넘습니다. 초슈퍼 예산. 그런데 의원 셋에서 4명이 몰래 짬짬이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공은 예산 소위로 넘어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그걸 줄여서 예산조정위원회에서 한 10여 명 정도 의원이 합니다. 거기서도 안 되고 소소위라는 걸 또 만듭니다. 근데 이거요. 근거가 없는 위원회입니다. 법에도 없어요. 이런 거 하라고. 그리고 법에도 없으니까 속기록도 안 남고요. 무슨 얘기하는지 파악할 바가 없습니다. 속기록도 안 남기는 비공개 협상, 해마다 쪽지 예산 무대로 악용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이 소소위 가지고 또 논란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이 소소위에 누가 들어갈지 갖고 지금 갈등이에요. 그래서 이거 꾸려질지도 지금 불투명합니다. 보시죠. 국회 예산심사 파행 위기다. 한국당은 예결위원장이 이 소소위에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민주당에서는 무슨 소리 교섭단체 구성한 3당 간사들만 하는 거지 위원장이 왜 들어오나 또 이렇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소위도 문제인데 이거조차도 또 못 꾸릴 것 같아요. 김수환 평론가. 이 소소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근거도 사실 없잖아요. 근데 매년 관행처럼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뭘 하는지 몰라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정부가 예산안을 그 예산 처리 120일 전에 넘기거든요. 그러면은 4달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4달의 여유를 잘 활용해서 진짜 국민의 세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최대한 길게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국정감사를 그래가지고 원래 뭐 6월 달로 당겨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그런 얘기가 좀 쏙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지금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현실이 그동안 관행이 이렇게 해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고치자고 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제출하는 시기를 한 달 이상 계속 이렇게
당겨오고 있는데 예. 그렇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는 얘기하지 않고 자기네 이익만을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뭐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싸움이 일어나는 건데 소소히 안 되죠. 그 예산 소위에서 모든 걸 해야죠. 근데 지금 같은 상태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소소위를 하는 건데 거기에 위원장이 들어와서 이익을 더 챙기겠다고 하는 그 지금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좀 잘못된 거죠. 하려면 제대로 해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소소위가 근거도 없지만 속기록이 안 남거든요. 그러면 뭔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이른바 짬짬이 예산 이것 좀 부탁하고 저것 좀 부탁하고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지적을 맨날 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김유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컷입니다.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불참입니다. 훈센 캄보디아 총리가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올 수 없게 됐습니다. 장모님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가족들 곁을 지키기로 결정한 건데요.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등 이번 방안에 예정돼 있던 주요 일정엔 프락 소콘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이 대신 참석합니다. 한 나라의 총리도 어느 집 사위란 사실이 새삼스럽게 느껴지네요. 두 번째 이슈 태그는 새 먹거리입니다. 북한 요리하면 평양냉면 떠올리는 분들 많을 텐데요. 요즘 북한의 인기 먹거리는 이렇습니다. 추어탕에 조림, 튀김까지 미꾸라지를 이용한 요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조개살과 쌀을 잎에 싸서 쪄내는 원산 조개밥도 인기라고 합니다. 같은 듯 다른 맛있는 음식들 언젠가 맛볼 수 있는 날이 오겠죠. 마지막 이슈 태그는 로메인 상추입니다. 미국의 가장 큰 명절인 추수감사절 식탁이 대장균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샐러드의 주재료로 사용되는 로메인 상추를 먹고 40여 명이 장출혈성 대장균 이콜라이에 감염된 건데요. 원인으로 지목된 건 캘리포니아 살리나스 지역에서 재배된 상추. 해당 상품은 모두 리콜 조치됐고 소비자들에겐 원산지를 꼭 확인하라는 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아침엔 매일경제 월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